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법제론 오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제론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시험 보실 때에 3교시에 보는 영역 중에서 맨 마지막 영역이죠. 그러니까 1급 시험을 보실 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보시는 시험입니다. 처음 시작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사회복지 법제론인데, 법제론 굉장히들 어렵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죄송한 얘기지만 점수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과목들과의 이 평균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이제 공부 방법, 접근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총론에 관한 얘기들, 넓은 얘기들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개별 법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법조문을 놓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시험도 그 법조문에 조항을 묻거나 또는 내용 중 틀린 것, 맞는 것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제론에서 고득점을 얻고 싶으시면 법조문을 많이 눈에 익혀갖고 가셔야 됩니다. 법조문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이 굉장히 많아요. 한 30여 가지 정도 되는 법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탁드리건데 법제론은 단순간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두고 공부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법조문들을, 각각의 법조문들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법제론에서 좋은 점수 받으시면은 합격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 드리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법제론이다. 자, 우린 법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법. 자, 법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쓰면 이렇죠. 이제 물수변에 갈 거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물 흘러가듯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데는 어떤 이치, 순리, 그렇죠. 정해진 그 법도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그 순리에 수긍하도록 만들어진 인간들 사이의 규범, 그러니까 사람들만 지키는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 강제화된 규범,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절대로 순리나 이치에 위배되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 삶의 기본적인 도리에 합당하여야만 그것이 법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해? 물 흘러가듯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법의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법제론에 접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법은 뭐냐,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자, 가치라는 게 있었었죠. 가치. 가치. 이건 상당히 개별화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선호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좀 뭐냐? 개인이 보기에 좋고 또는 나쁘고에 대한 생각을 우린 가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좋으냐, 이것이 나쁘냐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죠. 전적으로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이것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치가 보편화가 됩니다. 보편화. 보편화라는 것은 뭔가요? 해당 가치에,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숭앙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집단,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도 공부하셨지만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에 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배분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두 가지 이중 가치 체계였었죠. 그렇죠. 이제 인간의 존엄이나 또는 사회적 배분 정의를 숭앙하는, 그것을 존중하는 무리들, 집단들이 발생하고 그들이 그 무리와 집단 내에서 그 가치를 보편화시킵니다. 즉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이제 윤리가 되죠.
우린 윤리를 다른 말로 이제 도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보편화되어진 것, 즉 가치가 보편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윤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윤리는 어떤 개념이었었습니까? 예, 옳으냐 또는 그르냐, 즉 틀리다의 개념이라 그랬죠. 무슨 소리냐면 윤리적 잣대가 하나 들어서고, 윤리적 잣대가 들어서고, 이 잣대 안에 있으면 옳은 것이고 잣대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예, 그른 것이 돼버렸죠. 잣대 안에 있으면 옳은 것이고 잣대 바깥에 있으면은 그르다, 즉 틀리다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집단,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 집단에서의 이런 윤리적 잣대는 대표적인 것이 윤리 강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들은 다 이런 보편적인 윤리를 실행하기 위한 잣대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윤리 강령으로 표현되더라. 자, 그런데 이 윤리라는 것은,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강제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 윤리적 잣대 안에 꼭 들어와서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강제화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법이죠. 법은 뭡니까? 이런 보편화된 가치, 즉 윤리를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강제화시킨 거예요. 반드시 해라, 해야만 한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벌칙도 존재를 하게 되죠.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가치가 보편화돼서 윤리를 만들고, 이 윤리가 어떻게 강제화돼서 뭐가 됐다? 법이 됐다. 즉 이 법안에는 이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국민들이 되겠죠. 그 국민들의 보편적 윤리와, 그렇죠, 윤리와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가 어떻게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니까 법의 개념에 대해서 막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사회규범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한 당위다, 즉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지켜야 할 것을 뭐 규정으로 하고 있고, 뭐 쭉 나와 있는데 밑에 5번 보시면은 법은 어떻다? 강제성을 띄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강제성이라는 거예요. 예.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죠. 그래서 법은 도덕이나 관심 등의 사회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가지고 그에 따라 법을 위반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뭘 받는다? 처벌을 받게 된다. 윤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즉 윤리적 잣대에 어긋났다 하였더라도 그것 때문에 처벌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반드시 처벌을 당하게 해놨죠. 뭐 법의 기능도 편안히 읽어보십시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공공의 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공공의 선이라고 했었죠. 예, 그것을 실현하고, 그리고 인간의 권리 보장도 법으로 하더라. 뭐 법의 목적 똑같은 얘기들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법의 일반적 체계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뭐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월적인 뭐 자연헌법이다. 뭐 자연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법규범이다. 우주의 존재 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것이다. 정의의 개념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되어진다. 자연법이라는 거, 우리 아까 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 흘러가듯이. 그렇죠? 물이 지나가듯이. 물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요. 그렇죠? 자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서, 그렇죠? 예, 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절차, 그것들이 바로 자연법이다. 우린 자연법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건 그냥 패스하셔도 괜찮고,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실정법,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제정되거나 형성되어서 일정한 시대와 사회에 시행되는 법. 자, 그래서 이 실정법을 현행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연법이 아닌 인위적인 법이다. 뭐냐? 인간이 사회 질서 유지, 사회에 대한 일정 부분의 통제, 그렇죠, 권익 보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의의 실현,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갖고
어떻게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법, 이것이 바로 현행법, 바로 실정법이라는 겁니다. 자, 실정법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 국내법, 국외법. 다시 국내법, 국외법. 자, 국내법은 한 국가에서 제정 또는 승인되고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지는 법, 그래서 국가법이다라고도 한다. 우리 국내법은 말 그대로 국내, 이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에게만 또는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법을 국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국제법이라는 건 뭐냐? 명시 또는 묵시 간의 합의를 근거로 하여, 자, 미줄급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 간 사이를 규율하는 것이다. 국가 간 사이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다. 자, 사회복지 관련되어서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국내법, 국제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국제법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협약 같은 것들을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전부 국내법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공법, 뭐 사법, 사회법이 있는데, 공법은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뭐 헌법, 형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법 이런 것들이고, 사법은 사적인 생활 관계 규율하는 법, 민법이나 상법 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과 개인 간에 대한 규율하면 그게 사법이고, 그다음에 국가와 개인 간의 규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공법이다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자, 중요한 건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사회법. 자, 여기 보면 수정된 시민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은 전부 뭐다? 이 사회법이다. 사회법. 자, 내용이 뭐냐? 종래 공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제3의 법이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등이 있고, 가치와 윤리가 가장 많이 적용되어져 있고, 재산과 계약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고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규칙이 있다. 이게 사회법을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시민법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민법? 시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민? 시민이 뭡니까? 시민. 예. 시민. 예. 어떤 시민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어떤 도시, 어떤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국민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 시민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시민혁명. 그렇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꾼 아주 대표적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절대 왕권제라고 하는, 즉 왕권이 중심이 되는, 즉 왕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모여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루소 얘기 아실 거예요. 유명한 아주 계명 철학가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부인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인권은 천부,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그 권리가 어떻게 왕 한 사람한테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인권, 즉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 시민혁명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 가지 거대한 시민혁명이 있었었죠. 첫 번째가 영국에 있었던 명예혁명이 있었었고, 두 번째가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있었었고, 세 번째가 마지막 혁명,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있었습니다. 세 가지 시민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절대 왕권제는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되면서 그 권리가 국민한테 부여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주도자들이 중요하죠. 누가 그 시민혁명을 이끌었는가? 돈 없고 가난했던 저 농부들이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게 아닙니다.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게 아니고, 그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상공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습득했던
즉 돈이 많았던 부유했던 자들이 뭐를 합니까? 시민혁명을 일으켰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권리가 국민한테 간 건 맞아요. 왕 중심의 권위 체제, 권력 체제였던 것이 국민한테 권력이 넘어갔던 건 맞는데 그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돈이 많았던 부자들이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권력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 사람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듭니다. 부자들이.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원칙들이 있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 두 번째가 과실 책임의 원칙. 자, 사적 자치라는 거 여러분 무슨 소리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계약은 뭐다? 우리끼리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자와 그 다음에 이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가, 자본가가 되겠죠. 이 사람들 사이에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그들끼리의 관계예요, 그냥. 그들끼리의 관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일할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꼭 네가 우리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면은 그래. 하루에 100원만 받고 일을 해. 또 가능한 거죠.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아무리 적은 돈을 주더라도 일단 이걸 갖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기에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적인 판단 권한,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본가한테 있는 거죠. 즉 시민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 등이 등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가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잘못이 일어나서 사고가 났어. 즉 과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실을 일으킨 당사자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다친 거 사장님이 다치라고 해서 다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책임은 누가 지라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자, 이런 시민법의 이런 불공정한 문제들, 이건 상당히 비인권적인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바꾸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수정시민법이라는 거예요. 이 수정시민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수정시민법을 이걸 사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수정시민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적 자치? 아니야. 자, 여기에 국가가 어떻게? 그 계약 안에 개입합니다. 계약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국가가 계약 안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자, 근로자와 자본가가 있다고 한다면 둘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약, 국가 개입해서 안 된다. 그렇게 적은 돈을 주고서 근로자를 부릴 수 없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대표적인 이 계약에 대한 국가 간섭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수정시민법에서 다루고 있죠. 자, 과실 책임도 여러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죠. 분명히 잘못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을 무자입니다.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되어져 있는 제도가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이 근로자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지불하죠. 그렇죠. 보험료 사장님이 혼자 다 내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근로자가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낸 보험료를 갖고 배상을 해주게 돼 있죠.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수정시민법입니다. 이 사회복지 관련되어진 법들이 바로 뭐다? 이 사회법이다. 우리는 사회복지법제론을 공부하시면서 이 수정시민법, 즉 사회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법들을 이제 안 합니다. 여기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실체법, 절차법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자, 일반법과 특별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면 법이 적용되는 효력 범위가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즉, 사람에 관한 사항이나 장소에 관해서 넓은 효력 범위를 갖는 것을 얘기하고, 특별법은 효력 범위가 특별한 사항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 사실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교재에서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뒤에 가셔서 우리가 성문법의 위계 얘기를 하면서 요 일반법, 특별법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 일단 중요하다만 머릿속에 담고 가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자, 여러분,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원이 뭡니까? 원천할 때 원이죠. 이 법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보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 법의 형체, 실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걸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 법의 존재 양식은 표현 방식에 따라 밑줄 긋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자, 법원의 종류 뭐가 있다고? 성문법, 불문법이 있다. 자, 성문법이라는 얘기 뭡니까? 문서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고, 불문법이라는 거 아니 불자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만들어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들입니다. 문서화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서화되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법원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더라. 자, 보시니까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관리, 감독 기준이 되는 법률 등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 양식, 즉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모양으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 자, 여기서 건질 거, 법원은 두 가지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더라. 그거만 알면 됩니다. 자,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자, 교재를 보니까 성문법으로서의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니까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이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자,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성문법은 문서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성문법은 법의 위계, 법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법의 종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맨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열을 하면, 자,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헌법. 뭐가 있다고요? 헌법.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법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명령. 지금 성문법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그리고 밑에 규칙. 자, 다시 외워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시 한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성문법의 5가지 법 구성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명령,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치법규라고 얘기합니다. 조례와 규칙을 묶어서 뭐라고 해? 자치법규라고 얘기하더라. 자치법규라는 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였다라고 하여서 자치법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문법이다. 지금부터 내용을 봅니다. 보면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헌법이 있죠. 맨 위에. 헌법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헌법. 이게 한자로 법헌자의 법법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은 법 중에 법이다 이런 뜻이죠. 법 중에 법. 자, 보면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인데 국가의 밑줄 긋습니다. 최상위법이다. 국가의 기본 조직,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헌법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 법규의 존립 근거인 동시에 재판 규범으로서의 효력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도 하죠.
자, 1919년 여러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헌법 제151조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명시해서 사회복지법의 기본 근거가 되었다. 요건 상식으로 하나 기억합시다. 1919년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있었던 해였었어요. 그죠? 예. 그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데서 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 자, 우리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용어를 배웠는데 이 생존권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이 생존권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복지권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복지권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생존권을 3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34조에서.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생존권을 명시하였다. 까지만 기억합시다. 이제 중요한 거 법률 등장해요.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명령이나 규칙 상위에 있다. 자, 명령 위에 있고 헌법 밑에 있죠. 법률이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자, 꼭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 성문법 체계 안에서 위로 갈수록 이걸 상위법이라고 얘기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걸 하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로 갈수록 뭐라고? 상위법, 밑으로 갈수록 하위법이 됩니다. 자, 법률 다시 한번 헌법 하위, 명령 규칙 상위에 있다. 자, 중요한 거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는 거예요. 법률에 대한 의결권, 즉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가 하되 공포는 누가 합니까? 공포, 대통령이 하는 거야. 중요해요. 다시, 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포는 누가 한다고? 대통령이 해.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3권이라고 하죠. 3권. 자, 입법권, 그렇죠? 즉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법을 집행합니다. 그걸 행정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행정권. 그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법이 잘 집행되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즉,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걸 이제 사법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3권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으면서 또 상호 견제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 국가 내의 조직이 바로 뭐죠? 국회죠. 국회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권을 갖고 계신 거야. 자, 행정권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권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죠? 법원이죠. 법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 입법권을 수행하는 이 국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바로 누군가요? 예, 국회의장이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행정권을 수행하는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대통령이시죠. 사법권을 갖고 있는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바로 대법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이 세 분을 삼부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죠. 자, 법을 국회에서 의결, 즉 결정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집행하는 사람은 이 행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더라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나라 헌법 52조에는 자,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져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의결은 어디서 한다고? 국회에서 하죠. 그런데 법률안을 제출하는 사람, 즉 이러이러한 법률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체는 두 군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요. 이걸 발의라고 해. 법률안을 내놓는 것을 발의라고 얘기하는데, 발의는 크게 두 군데가 할 수 있다.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을 의원 발의라고 해요. 의원들이 발의를 합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의원 발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 발의 또는 의원 입법이라고 해요. 의원 발의 또는 의원 입법. 자, 두 번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정부가 합니다. 정부에서 입법을 해요. 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은
의원이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 발의 또는 의원 입법, 그 다음에 정부 입법 두 가지가 있더라.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되 이 중간의 과정은 좀 틀려요. 중간의 과정은 좀 틀립니다. 여하튼지 간에 입법 조치, 즉 발의 조치는 두 군데가 할 수 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하는 것을 의원 발의 또는 의원 입법이라고 하고 또는 정부가 하는 것을 정부 발의 또는 정부 입법이라고 한다. 재밌는 게 영국 같은 나라, 의원 내각제 국가죠. 그 나라는 이런 정부 입법이 없어요. 정부 입법이 없습니다. 그냥 의원 발의, 의원 입법만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만 발의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도 발의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뭐 이 절차들은 또 틀려요. 의원 발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각 해당 분과 소위원회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조정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러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 가고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보면 그게 이제 대통령이 공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의원 발의는. 반면에 이제 정부 입법 같은 경우는 절차가 좀 복잡해서 정부에서 발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규제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관련 차관회의를 거치고 법제처라고 아시죠,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법제처를 거쳐서 법제처에서 다시 국무위원회를 거쳐요. 대통령이 의결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로 이송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뭐냐면은 법률 발의권을 두 군데가 갖고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명령은 국회 의결 거치지 않고, 자, 국회가 여기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만 이 법률들은 만들어졌었죠. 근데 명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명령부터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예,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